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보았던 것들이 우리 신축 조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드십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나 넓게 보면은 가격 변동 조항을 가격 변동의 위험이라고 하는 걸 커버할 수 있는 조항에 속합니다. 하드십 조항 뭐였죠? 아까 다시? 제어할 수는 없는데, 그죠? 이행할 수는 있고, 근데 이행하면은 너무나 슬플 것 같고, 이럴 때 잠깐 계약 이행을 정지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물건에 대한 뭐 원자재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게 될 때 하드십 조항을 통해서 계약 이행을 잠깐 멈추는 것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배우셨던 거고, 이런 조항들도 있어요. 인덴니피케이션 조항이라고 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신축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레인지를 올려갈 수 있는 지표에 연동시키는 조항들이었고요. 하드십 조항이라고 하는 건 재협상하는 조항이었고요. 손실 보전 조항들은 대개 그 거래가 끝난 다음에 발생되었던 손실에 대해서 일부 보존해주는, 일부 환급해주는 그런 류의 조항들을 말해요. 우리 같은 이런 상품의 무역 거래보다는 대개는 플랜트 거래에서 이런 손실 보전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플랜트가 예전 가격이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가 원래 5% 먹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20% 났어. 그런 경우라면 계약의 상대방이, 그 사람도 상인이니까, 야, 20%나 손해났냐? 미안하다. 내가 5% 정도 깨평 줄게. 이런 류의 조항들을 손실 보전 조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해놓으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가격을 이렇게 연동시키는 불안전성이라고 하는 걸 회피할 수 있죠. 확정 청약이니 불확정 청약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처음부터 가격을 픽스드 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리커버리 해주는 이런 류의 조항들 손실 보전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손실 보전 조항들이 또 우리 무역실무 공부하셨던 범주에서 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손실 보전을 많이 해줄까요? 한번 떠올려봐.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무역 운송에서 그런 것들 나왔었고요. 조금 더 말해줄까요? 정기선 운송에서 그런 거 나왔었고요. 더 해운동맹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알겠죠? 해운동맹에서 배선협정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공동계산협정을 하거든요. 이게 대개 손실보전 조항들을 통해서 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해운동맹들이 가격 협상할 때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담합을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있긴 있지. 그런 거 말고 하드십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리커버리를 해주는 인덴니피케이션 조항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들을 해지하곤 하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기타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잘 알아야죠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회피할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그죠? 관세자들을 거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무역거래 관련된 리스크 정보들이라든가 상대 국가의 세율에 대한 불필요한은 아니죠. 세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또는 감변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을 관세를 통해서 활용하고요. 또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 관련된 리스크, 텍스 관련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커버리지 하기도 하죠. 일부는 내가 자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요. 기타의 위험은 종류는 너무 멀티플해 가지고 뭐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우리 무역신문 공부를 잘 열심히 해도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커버리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무역의 특수성이었고요. 여기까지만 좀 보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무역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뤘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무역 운송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죠. 아무리 뭐 항공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빠르고 좋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해상 운송의 물량을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운송을 하더라도 컨테이너 차가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막 2층으로 쌓고 가진 않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경협대에서 뭐 우리가 뭐 철도 통해서 뭐 유럽으로 실크로드 간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물동량 기준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해상은 뭐 2만 1000 TU 막 이래 버리는데요. 철도 해봤자 2층으로 쌓아봤자 뭐 110 TU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예 규모 자체가 커버리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동량 기준으로는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해상 운송이 운송 중의 위험들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 적합보험 공부할 때에도 보험 파트의 거의 대부분은 다 해상 보험이었잖아요. 항공보험 뭐 기타의 보험들 별로 배우지도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험도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많이 하지도 않고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제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규칙을 배우는 이유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제에서도 운송에서도 보험에서도 뭐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국제규칙이라고 하는 것들, 상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국제규칙도 있었고 국제협약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협약이라고 말하면 틀리다는 말이었죠. 네. 마치 역전업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었죠?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걸로 뭐 CISG 같은 게 있는데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국가가 가입의 당사자가 되는 것들이 협약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가입해서 비준해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협약입니다. 또 대개의 협약들은 발효에 대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몇몇 국가들이 그런 협약에 가입해야지만 특정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CISG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개 국가가 가입해야 협약이 발효가 되는 거였죠? 20개 국가. 그죠? 현재 몇 개 국가 가입돼 있죠? 80 몇 개 국가인데 생각해보면 이 CISG라고 하는 것도 8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88년에 발효가 되었어요. 8년 걸렸습니다. 우리 복합운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약 하나 있잖아요. MT 조약이라고. 예.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다 잊혀졌어요. 그래서 MT 조약 다 제끼고 지금 해상운송에서 로테르담 나왔고 항공운송에서도 몬트리올 나왔잖아요. 다 이종 책임체계 채택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협약은 그래서 국가의 관점에서 가입해야 되고요. 국가의 관점에서 가입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외교부 장관이 그냥 막 이렇게 가입한다고 막 이렇게 클릭 하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뭐 당연히 행정수반의 그런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입법부에 가가지고 입법부에서 그런 비준 동의를 해야지만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입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헌법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체여서 우리가 굳이 매매계약에 준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매매계약에다가 우리가 CISG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로 인식하면 된다? 헌법으로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등한 이치로 판단하는 게 협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CISG를 지켜야만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합의라고 하는 건 우리 매매계약 당사자가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들 말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CISG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CISG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강제성 있는 법률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어떠한 처벌을 국가에서 내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CISG는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따라야만 되는 건 맞는 거죠. 따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됐었죠? 우리가 적용 배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1조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규칙은요?